오늘은 1984년 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3대 야경을 뽐내는 곳인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에서 발생한 정말 기묘한 사건입니다. 빅토리아 하버에 가면 되게 눈에 띄는 빌딩 한 채가 있다고 해요. 그 빌딩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빌딩. 1984년 3월, 린과 그의 아내는 이 빌딩 26층 A 사무실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부의 집이요, 북쪽으로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 바다 풍경에 바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1984년 3월 어느 날부턴가 바다 냄새가 아닌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냄새가 더 역해지고 심해지는 거예요. 냄새의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부는 이 방 저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하는데 여보, 이상한 냄새 여기 베란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데 베란다 쪽에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날 만한 게 없는데? 하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바로 눈에 들어오는 우리 옆집 A25방. 당시에 옆에처럼 이 부부의 방 베란다 쪽 이제 창문이 있으면 그 바로 옆에가 옆집 발코니 화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집인 A 사무실의 화분과 A 2호실의 화분 사이에는 벽이 있긴 했지만 양쪽을 연결하는 작은 운하가 있어 엄밀히 말하면 서로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옆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 남편 리는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나는 발코니로 걸어가서 창가에 걸려있던 하얀 수건을 바로 딱 치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씨 이거 뭐야. 하얀 수건 군데군데에 뭔가 되게 기분 나쁜 검은 무언가가 막 묻어있어. 이거 뭐야? 옆집 A 2호실에서 강한 악취와 함께 새어나오는 검붉은 액체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옆집 사는 사람들 못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고. 설마. 이상한 느낌에 이 린 부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A 2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이에 경찰은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은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원래 애초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집안 곳곳을 뒤지던 경찰은 검붉은 액체와 냄새의 원인, 이 집의 베란다 쪽에 있는 화분 쪽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화분이 우리가 일반 아는 화분이 아닌 우리 좀 좋은 집에 가면 꽃 같은 거 심으라고 집 안 베란다 쪽에 길게 화단 같은 거 심을 수 있게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 있잖아요. 옆에처럼. 그 화단, 딱 그런 곳에서 냄새가 펄펄 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당시 베란다에 있었던 화단의 길이가 2.5m, 폭 0.3m, 깊이 1m로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이 화단 안에가 다 시멘트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시멘트 층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 10시 경찰이 바로 인부 3명을 불러다가 망치로 막 이 화단을 깨부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했을까요? 이 화단의 한 모퉁이가 파헤쳐졌습니다. 시멘트로 덮여있던 화단의 모퉁이가 조금 파헤쳐졌는데 거기로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와, 냄새 미쳤다. 순간적으로 그 시멘트를 막 파헤치던 일꾼들이 놀란 거예요. 엄청난 냄새에. 이거 심상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일꾼들이 겁을 먹고 하던 일을 멈춰버립니다. 아니, 이거 안에 뭐 있는 거예요? 이거 설마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더 이상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119를 부르던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 못하겠어. 그러고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소방관을 불러야 했고 3월 31일 소방관이 와서 바위를 부수는 그런 전기톱으로 시멘트로 덮인 화분을 깨부수기 시작하는데 이때 얼마나 먼지가 심하게 일어났는지 옆에가 당시 사진이에요. 보세요, 먼지가. 그렇게 오후 3시경 작업 2시간 만에 시멘트가 모두 파헤쳐졌습니다. 시멘트를 다 드러냈을 때 보인 건 흙이었어요. 악취가 나는 흙더미. 그리고 그 속에 큰 망치 하나와 캔맥주 2개, 서류 뭉치, 그리고 커피색 재킷이 섞여 있었어요. 시멘트를 딱 드러냈을 때 냄새가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막 현장에서 구토하는 경찰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흙 더미까지 파냈을 때 경찰이 발견한 건 흰색 침대보에 쌓인 썩어가는 시체 한 구였습니다. 시신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냄새였구나. 바로 구조대원들은 시신을 들어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신 한 구를 딱 들어 올렸더니 그 밑에 시신 한 구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2구의 시신이 육구 형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반대로 겹쳐진 상태. 당시 발견된 이 시신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약간 2구의 미라 같았어요. 2 시신 다 얼굴 포함 온몸에 천 같은 게 층층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흰색 침대보가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층층 감겨져 있는 천을 풀었을 때 육안으로 한 30대의 젊은 남자 2명이 보였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누구인지 이 얼굴이 식별이 안 갈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당시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은 양복 셔츠와 바지. 그런데 이 옷 여기저기에도 검붉은 피들이 막 묻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상했던 건 당시 이들의 2 손이 쇠사슬로 등 뒤로 해가지고 딱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가 한 시신의 입 안에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한 시신 입에 열쇠 4개가 들어있었어요. 그 열쇠 4개 중에 하나가 손을 풀 수 있는 그 열쇠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 옆에 망치도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2 시신을 수습해야 되니까 다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이 2 피해자 밑에 웬 부적에다가 여자 연예인 사진이 생뚱맞게 이거 뭐야? 죽어있는 시신의 상태도 이상하고 부적에다가 입에 열쇠. 처음에 경찰은요, 시신 근처에서 망치가 나왔다 보니 범인이 망치로 이들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딱 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의 사망 원인은 목에 선명하게 눌린 자국, 질식사였습니다. 그럼 망치는 왜 넣어놓은 거지? 2 사람은 약 보름 전에 사망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2 사람은 이 A2, 이 A2호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걸까요? 경찰은 바로 집주인부터 해서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 사망한 남자들 자기가 세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 2개월 전에 어떤 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약간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보였는데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 남자는요,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온 인도네시아 화교 압둘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가차 홍콩에 온 거였다 보니 잠시만 집을 임대하고 싶어서요. 한 3달 정도 가능할까요?
이 압둘캄이라는 남자는요, 자기 혼자 지낼 건 아니고 또 다른 2명의 일행이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에 A2, A25C를 3달 임대했다는 인도네시아 남자와 일행 2명, 그러니까 총 3명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3명은 어디로 간 건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던 화단에 썩어가던 2 시신뿐이었죠. 여기서 2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집을 임대한 3명이 피해자 2명을 죽이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압둘캄이 일행이라고 얘기했던 2명, 그 2명이 사망한 피해자들이거나, 뭐 이래나 저래나 이 사건의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이 압둘캄이라는 인도네시아 남자인 것 같은데, 그는 어디로 간 걸까? 사실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 26층 A2호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이웃들 적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은 3월 19일 한밤중에 "아우, 이러지마, 그만해! 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 소리에 "살려주세요!" 고함치는 남자 2명의 소리를 들었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건 현장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이웃은 시신 발견 20일 정도 전에, 아니 도대체 위층 뭐 하는 건지 늦은 저녁인데도 투닥투닥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참고 참다가 올라간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한 소리 하려고. 그렇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때 이쁜 얼굴의 여성과 까무잡잡한 피부의 남자가 함께 탔다는 거예요. 그리곤 A2호실로 이 2 사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손에 시멘트 재료를 들고. 밑에 층 사람이 이걸 목격한 게 20일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날 시신을 화단에 봉인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증언에 경찰은 이쁜 얼굴의 여자, 공범이 있구나, 까무잡잡했던 남자가 압둘캄이구나, 같이 지낸다고 했던 일행 2명이 피해자구나 라고 판단, 홍콩 경찰은 특별수사대를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정확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었어요. 그건 의외로 쉽게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그 사건 현장 화단에서 이 문서 더미가 함께 발견됐는데, 그 문서 더미 안에서 명함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의 지문 샘플과 치아 엑스레이를 조사 의뢰. 그렇게 사건 발생 5일째 정확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들은 당시 31살이었던 쇠순파, 그리고 28살이었던 쇠순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일 거라는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둘이 형제였어요. 그냥 형제도 아니었고요. 부잣집 형제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쉐메이칭이라고 싱가포르에서 보석 상인하는 중년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3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보석 상인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집안의 5남 3녀 중에 맏형, 안경 쓴 쇠순파, 그리고 셋째가 안쪽 사진 쇠순청. 당시 이 2 형제는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함께하고 있었어요. 맏형 쇠순파는 결혼해서 아버지 회사에서 여러 지점장을 맡고 있었고, 이 셋째 아들 쇠순청은 인사, 공급, 마케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2 형제는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닌 가족 사업 또한 잘 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법인 회사도 같이 차렸고요. 홍콩이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여러 비즈니스도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형제. 젊고 유망한 싱가포르 부자 사업가 형제가 왜 홍콩 빌딩의 화단 속에 파묻힌 채 있었던 걸까? 확인 결과 이 형제는 사건 전 3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홍콩에 왔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자주 오고 가는.
이 두 사람은요, 2월 28일 홍콩에 와서 한 호텔에 체크인을 한 것까지 확인됐어요. 하지만 호텔 관련 사람들은요, 이 두 형제가 2월 28일 체크인하고 3월 1일까지는 왔다 갔다 종종 보였는데 3월 2일 날부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호텔방 안에는 이 두 남자의 짐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당시 홍콩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여러 언론에서는 여러 그런 추정 같은 걸 막 내놨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2월 28일 호텔 체크인 했잖아요. 이때 체크인 한 사람, 셋째 아들 세순청이었다는 거예요. 세순청 혼자 그렇게 홍콩에 왔는데 불행하게도 얼마 안 가 납치가 됐다고. 이 납치범은 그의 아버지 쉐메이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아들 내가 납치했어. 아들 살리고 싶어? 그럼 고에게 얼마 돈 준비해놓고 신고하면 알지? 다신 아들 못 보는 거야. 협박 전화. 이에 아들의 안전이 걱정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장남 쉐순파를 보내요. 납치범들과 이 돈을 들고 협상하고 오라고. 네 동생 무사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장남 세순파가 거에게 돈을 들고 홍콩으로 바로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아버지는 큰아들의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언론에서 말하기를 초조해진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도 못하겠고 답답하니까 점집을 찾았다고. 그런데 그 점집에서 네 두 아들 다 죽게 생겼어 이 양반아. 그렇게 3월 초 어느 날 아버지는 또 다른 이상한 전화를 받습니다. 또 협박범이었어요. 니네 집 문 밖에 쓰레기통을 뒤져봐. 그래서 딱 봤더니 한 상자 안에 사진과 테이프가, 두 아들이 잡혀있는 사진과, 그리고 테이프에는 이 두 아들이 막 울부짖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10일 이내로 나머지 돈 얼마 즉시 여기로 보내. 이 말에 이 가족들 바로 협박범이 지정한 한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제발 우리 아들들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돈을 보낸 후 아버지는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돈 보냈으니까 우리 아들 돌려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점집을 찾아갔을 때 그때 무당이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딱 9글자로 참 불행하고 불행한 운명이야. 그리고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지금 이 모든 말은요, 한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취재했다고 밝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서로 너무 말이 달라서. 또 다른 언론사는요, 셋째 세순청이 사업적으로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다 맡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다가 인도네시아의 거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사업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거물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어라? 이놈이 날았네. 와씨 내 돈! 그러다가 이 거물이 홍콩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 세순청이 바로 홍콩으로 날아왔던 겁니다. 즉시 그 거물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협박이 들어갔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형이 돈을 들고 홍콩에 왔다가 둘 다 이렇게 사고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반대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형제가 몇 년 전에 홍콩에 금 투기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가 얼마 안 가 바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한 거물에게 형제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물이 이 형제를 쫓기시자 홍콩에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찾아 쳐들어간 거지. 야, 내 돈 내놔.
그런데 돈이 너무 거액이라 어찌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 아, 너네 돈 없어? 그럼 목숨으로 갚어. 죽이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의 부모에게 협박.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아들들이 거물에게 돈을 빚진 상태에서 그거 갚지 못해 죽은 거라면 그럼 그 부모님한테 협박이 아닌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빚을 졌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하러 막 아들 살리고 싶냐. 돈 보내라. 굳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른 설은 당시 두 형제가 돈이 많았다 보니 좀 연예인들과의 술자리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모임 이런 자리가 많았고 자주 어울렸었다고 해요. 앞서 그랬죠. 이웃 주민이 이쁜 여자 한 명과 까무잡잡한 피부의 남자가 함께 시멘트 재료를 들고 A2호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렇다 보니 이 살해된 형제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과 친구가 됐고 매혹되어서는 안 될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뭐 조폭의 여자친구와 막 이런 좀 썸을 탔다가 걸렸다든지 뭐 아니면 뭐 불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상대편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묻어버린 거지.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앞서 제가 그랬어요. 이웃 주민이 사건 발생 전 그 집에서 여자가 아 이러지 마 그만해 라고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고함치는 남자 2명의 소리를 들었었다고. 여기서도 여자가 나오고 아래층 주민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한마디 하려고 올라갈 때 그때도 이쁜 여자가 나옵니다. 이러지 마 그만해 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와 시멘트를 들고 A2호실로 들어갔던 이쁜 여자, 이 두 여자 동일 인물인 걸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여자들인 걸까? 또 하나 이상한 건 왜 범인은 피해자의 입에 열쇠 4개를 넣어둔 걸까? 왜 시신 밑바닥에 부적을 넣어놨으며 왜 망치를 넣어놨으며 왜 그들의 몸을 미라마냥 청 같은 걸로 둘둘 말아놨던 걸까? 지금 한 번에 아들 둘을 잃었어요. 이 사건 범인 아직도 못 잡았거든요. 부모님의 속이 아니었겠죠. 보통 같으면 돈도 많겠다. 바로바로 탐정까지 고용해서 제일 유력한 용의자, 그 집을 빌렸던 압둘카민가 뭔가 이 남자를 찾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언론에서 이 난리를 치는데도 이 가족들은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말이 나오는 게 항상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돈 많은 집, 형제들, 남매들, 자매들 다 뭐로 싸웁니까? 재산 문제로 막 사이 안 좋잖아요. 이 가족 5남 3녀였습니다. 다정한 듯 보였을지 몰라도 재산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청부 쓴 거 아니야? 큰아들과 셋째가 재산을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청부 써가지고 죽인 거고, 이를 알게 된 부모님, 가해자 피해자 다 내 자식들이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몰라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형제가 죽고 26년 후인 2010년 1월 4일 저녁 이 형제의 여동생이 스스로 이제 하늘로 간 거예요. 매우 부잣집과 결혼해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뭐 다 좋았는데 문제는 도박. 이 도박에 빠져서 이제 그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생전에 이 여동생이 엄청 숫자 4에 집착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여동생의 집 번호는 모두 4번이었고요. 그녀의 집 3층에는 빈방이 딱 4개 있었대요.
말하거나 어딜 가거나 할 때도 숫자 4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다고. 그런데 26년 전 비극적으로 사망한 형제 또한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입에 4개의 열쇠가 있었죠. 이게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후에 싱가포르에서 이걸 기사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신 밑에 있던 부적하며 숫자 4 이상하다 하면서 한낱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워낙 숫자 4를 안 좋게 인식을 하니까 솔직히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튼 이들의 죽음,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압둘카민가 입둘카민가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상아리만큼 입을 다무는 가족들의 시신 상태까지 모든 게 이상합니다. 이게 약간 찜찜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사건이 끝났어요. 너무 결과가 없이 끝난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은 1984년도에 일어난 부자 형제의 미스테리한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